예, 한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화면 공유한 거 좀 꺼주시기 예, 바라고요. 어, 정말 그 일본의 그 이마바리 쪽에 있는 그 저기 선주사들에 대한 이야기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기 이제 해운산업 깊이 읽기라는 책에도 좀 썼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한 교수님 이야기 듣고 한번 그 방문하고 싶어가지고 도운기센에 갔었어요. 도운기센에 그 겐지 사장이라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받은 그 메모한 것에 따르면은 아까 쇼웨이 기세는 한 250척 있다 하더라고요. 니스에는 200척이고 도운 자기들은 한 150척 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 회사들이 큰 사건에 다 이렇게 연루가 됐어요. 근데 다 마침 그 운하하는 선원들은 한국 선원들이 아니라 가지고 우리가 야 한국 선원들 태웠으면 그런 사고 안 났을 텐데 하고 뭐 이야기 하기는 합니다만 일본이 저렇게 정말 선주사 또 회사 클러스터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제가 이제 모신 일본 그 이상수 대표님 그리고 이제 강명호 그 선장께서 먼저 좀 일본의 사정에 대해서 한 교수님이 말씀 못 해주신 그런 내용을 좀 살을 더 붙여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현빈 대표님은 일본에 또 이제 해양 또 수산관으로 또 근무하셨기 때문에 또 일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 뭐 권호인 대표님은 만물 박사님이시니까 또 코멘트를 뭐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수 대표님은 과거에 이제 한진해운도 근무하셨는데 지금 빌헬름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선박 관리회사 거기에 이제 일본 대표로 계십니다. 제가 2년 전 동경에서도 이제 큰 도움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상수 대표님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경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한정희 교수님, 저희 그 강의 굉장히 잘 들었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한테도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이 요코하마여서 지금 뭐 정확히는 요코하마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같은 경우에는 선주사가 저한테는 이제 고객이 되는 고객사가 되고요. 저희 회사에서 일본 그 선주, 일본 고객에 관리하는 배가 약 40척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경에 있는 선주들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그 에임의 그 이마바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그러니까 외제차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마바리를 그러니까 그 방문한 건 2019년인데 그때 당시 매년 5월쯤 되면은 그 바리시피라고 해서 그 이벤트를 합니다. 올해는 그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벤트여서 올해 이벤트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그 이마바리 시에 가보면 가장 높은 건물이 그러니까 이마바리 그 국제 호텔, 국사의 호텔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마바리 조선소가 가지고 있는 호텔인데요. 이마바리시에서 어디든지, 그러니까 그 높은 건물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그 호텔이고, 그 호텔에 그러니까 가장 큰 홀을 빌려서 바리시 하기 전에 전야제를 이제 그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주최를 하는데 그 이벤트 자체를 그러니까 2019년에 제가 참석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0명 정도 그 홀에 들어와서 이벤트를 하는데 소위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하셨던 그 회사 클러스터의 모든 그 이해관계들 그 되는 저기 그 뭐 브로커 상사 뭐 성급 뭐 그 보험사 뭐 모든 조선소 관계자 이렇게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최근에 그러니까 그 또 재밌는 얘기인데 그 지금 모르겠어요. 재밌는 저한테는 좀 인상 깊은 얘기는 뭐가 있었냐면 저는 이제 그 선주사를 그 고객으로 해서 이게 영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근에 동경에 있는 어떤 그 파이낸셔였는데 배도 가지고 있는 선주업도 하는 파이낸셔를 만났는데 저하고 그러니까 처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동은기센에서 그
자초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사고가 있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용선자인 그러니까 NIK, 그리고 선주사인 동웅기센, 그리고 그 선박관리선 미스가히운, 여기도 그러니까 저기 그 시쿠 그 주에 있는 그 선박관리선인데 일본 3사가 나와서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 외국계 회사니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니네에서도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관계사나 뭐 어떤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보다 굉장히 단결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단결력이라는 게 좀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탄탄한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얘기가 좀 두서가 없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경향을 말씀을 드리면 이마바리 선주들도 최근에는 다른 선종들을 조금씩 넘나 보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벌크선 위주로, 그러니까 벌크선이 메인이고 벌크선을 보유하면서 자사가 관리하는 그런 게 전통적인 그러니까 개념이라면 아까 얘기해놨던 쇼웨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메가 컨테이너를 그러니까 보유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LNG도 보유하는 그런 선주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말씀 중에 나왔던 니센 가윤이 하카타지마에 있는 니센인데 거기서부터 LNG를 그러니까 보유하기 시작했고, 그 외에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LNG 벙커링 성이라든지 최근에 조금 이제 핫한 그런 선종들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해상 클러스터가 되면서 그러니까 있는 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의 어떤 집중화, 집약화 이런 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마바리 호텔에 방문할 때마다 크고 작은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이렇게 성급해서 주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젊은 제2세대, 제3세대의 선주 사회 오너들이 하는 공부, 그러니까 공부회, 연구회 이런 것들이 거의 그러니까 매일 있습니다. 로비에서 보면은 그날의 스케줄이 있는데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러면 방문할 때 보면은 항상 이벤트가 없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 내부적인 경쟁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쟁력의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수 씨 감사합니다. 저 2년 전에 제가 일본 있을 때 뭡니까 이상수 씨가 주최해가지고 했던 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렐름에서 해서 일본 선주들 여객선 네네네. 그것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윌lem슨 자체가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 기원된 회사고요. 그러니까 10월 이달 정확하게 160년 160 주년이 되는 그런 행사였는데 김인영 교수님이 그러니까 도쿄 방문을 하셨을 때 뭐 매년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11월 달에 그러니까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대사관 너무 지겨우니까 다른 장소를 좀 알아보자라고 해서 도쿄만의 크루즈를 같이 그러니까 거기가 타는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같이 참석해 주셨었죠.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의미 있는 행사였고 선주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파티에서 일본의 쇼웨이 기센 선주를 만나가지고 일본 선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게 됐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강명호 선장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종길 교수님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목요연한 설명과 상세한 자료 준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얼마나 공들여서 준비를 하셨는지 강의만 들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에서 인상 깊게 들었던 점은
일본이 200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이런 마리타임 재팬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회사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한 4년 정도 꾸준히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HMM이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역대급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볼 때, 이런 국가 차원의 아젠다나 정책에서 우리 해양 부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일본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경계심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있는 기술을 한국이 받아가서 따라가는 후발주자라는 인식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어, 배터리 부분, 전기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물론 조선은 물론이고요. LNG 선을 짓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일본 조선소가 따라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선박을 자국 조선소에다 발주하고 있는 이제 3대 외항선사 같은 경우에도 LNG 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발주를 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 격차를 뒤집기 위해서 나름 기초 분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액화 배터리가 아니고 전고체 배터리라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배터리 같은 곳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조선소에서는 이제 뭐 설계 부분에서 어느 정도 뭐 비준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액화 수소선을 만들어 가지고 좀 최근에 딜리버리가 이제 세계 최초로 1호선이 딜리버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운항에 들어갈 거고요. 호주랑 일본 사이에 액화 수소선이 이제 운항에 들어갈 거고요. 그거는 LNG가 지금 마이너스 163도에서 액화시키는 기술보다 한 차원 더 기술이 필요한 마이너스 258도 정도에서 이제 액화가 되는 한 차원 높은 기술이라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이제 16만 톤급의 제대로 된 액화수소선 2척을 또 만들어 가지고 운항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은 기술 격차에서 한국한테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많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꾸준히 앞으로도 더 잘해서 일본을 또 많이 따라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일본의 선주사들을 보면 참 부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은 선주들을 통해서 선봉량을 늘리면 참 좋을 텐데, 주어진 조건이 일본하고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는 일본은 내항선 시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선주업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습니다. 500톤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배들을 갖고 있는 선주들도 많고요. 우리 돈으로 약 10억 정도만 있어도 선주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있고요. 둘째로는 이제 이런 선주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외항에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단계적인 구조가 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외항선사도 그렇고, 우리 3대 선사라고 불리는 외항선사도 그렇고, 내항선에도 200척에서 300척 정도 운항을 하고 있는 큰 운항사들이 많아서, 선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만 있으면 여기 운항사 쉽게 맡겨버리면 영업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없이 쉽게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또 매력적인 선주의 시장이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선주를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운항사가 바치고 있는 시장이 튼튼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운항사가 큰 운항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나라 화주들이 우리나라 운항사를 많이 써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한종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사 클러스터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주사를 많이 육성시키기 위해서 혹시 한종길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좋은 방안 같은 게 하나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종길 교수님 질문 나왔는데 질문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하고 우리하고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산업의 토양, 그리고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선조업에 대해서 어떤 그 바라보는 자세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선조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 선조업이 아닌 운항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되겠다고, 물론 오퍼레이터가 배를 소유를 완전히 뭐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한국 선주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운항사, 선주사의 역할 분담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혼자서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실제로 우리나라 선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배를 많이 이렇게 중고선을 많이 사왔죠. 일본 배를 타고 그 일본 배를 선장으로서 승선을 했다가 그 선주한테 그 배를 인수해가지고 국내에 가지고 왔던 분들이 사실은 선주사로 남아서 조금 더 노력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이 전부 다 선주가 아니라 운항까지 다 하겠다, 영업까지 다 하겠다고 하다가 1984년 해운 합리화 때 그 회사들이 제일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선주사를 육성한다라고 했을 때 부산 중앙동을 중심으로 해서 선박 관리 회사들, 선원 송출 회사들이 다시 한 번 더 선주사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경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을 하면 어떨까? 그리스 선주들이 말 그대로 선박 관리에서 선박 관리를 잘하는 선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같은 중고선이라도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선박 가치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중고선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박 관리를 잘하는 그리스 선주들의 모델이 또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박 관리업을 선주사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그 선주사들이 대형 운항사들에게 선박을 빌려줄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림을, 산업의 그림을 한번 그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도 일본에 그 동경대학에 6개월 가 있으면서 이제 산업계들 좀 돌아보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한 2, 3년 전에 이제 부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 선사들도 말하자면 지금 운항사들도 부산에 막 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운항사들은 다 동경 근처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화주들이 다 동경에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의 그 이마바리 이런 사람들이 그 운항사 저 이마바리에 내려오라는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그때 느낌은 우리가 이제 이마바리는 이제 조선하고 이제 선주업 조선업 중심으로 이렇게 클러스터가 있는 것 같고, 동경은 이제 화주와 이제 운항사, 그리고 이제 법률, 보험, 금융 이런 게 이제 그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알려지기는 이제 이마바리만 유일한 회사 클러스터다 일본에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본에는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운항과 화주와 이제 보험, 금융, 법률은 동경에 있고, 이제 조금 하드웨어 쪽은 이제 이마바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아까 이제 부산하고 이마바리 이렇게 비교하셨지만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럼 회사 클러스터는 부산 하나만으로 이제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경인 지방도 있잖아요. 뭐 평택부터 해가지고 이제 인천, 서울 지역이 있고 부울경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뭐 회사 클러스터를 좀 일본의 그 동경하고 이마바리
지역처럼 우리도 이제 두 개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저 생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니다. 예, 이게 회사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부산 회사 클러스터에 맞는 건 뭐고, 서울 회사 클러스터에 맞는 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지역 정책과 결합된 회사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동경을 중심으로 한 동경, 요코하마 등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회사 클러스터, 거기는 말 그대로 동경항이라든지 요코하마항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인프라가 있죠. 항만도 있고 또 해양 관련된 행정이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화주 기업들과 직접 영업을 해야 하는 대형 운항사들이 다 그쪽에 있죠. 그래서 동경 회사 클러스터의 성격과 에임의 이마와리 회사 클러스터의 성격은 또 다르고요. 또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소들이 대형 중공업 회사들의 그 계열 조선소들이 모여 있는 나가사키 회사 클러스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회사 클러스터는 말 그대로 조선에 집중을 하고 해상 풍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또 저기 일본 동북지방에 가면은 어선들이 집중해 있는, 원양어선들이 집중해 있는 우리 참치, 독항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하는 퍼세이나 같은 그런 배들을 주로 만드는 조선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오후나토라고 하는 곳인데, 그런 쪽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산 클러스터 그런 식으로 각각이 다른 성격을 갖고 그 성격에 맞는, 그래 부산에 맞는 게 뭘까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회원회사 본사들이 못 내려가는 거는 여기 있는 화주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는 뭘 불러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선박 관리업이 부산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선박 관리업을 베이스로 해서 선주사들을 육성해서 선주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해양 금융 지금 뭐 관련된 정부 기관들이 부산으로 다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선주사들을 육성을 하고 그 선주사들이 운항사들과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부산 회사 클러스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완전히 100% 동감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선주사 육성하려고 여러 노력 많이 하는데 선주사야말로 이제 부산에 가게 되면은 정말 회사 클러스터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도 보니까 회사 클러스터에서 이제 선주업 하시는 분들 배가 한 1,000척 정도 되는데 반은 이제 전문 아까 위렐럼 이상수 씨 같은 그 위렐럼에 이제 선박 관리를 맡기고 반은 자기들이 이제 선박 관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은 정말 선박 관리업의 중심이니까 선주업을 하기 아주 좋은 환경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김연빈 대표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현빈입니다. 한종길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한 교수님하고는 제가 일본에서 만나서 같이 해양정책연구소를 방문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아까 김기석 시도상선 부사장님 오셨는데요. 제가 일본 기업 유치 활동을 할 때 일본 도쿄를 방문해서 시도상선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10월에 일본의 새로운 수상이 기시다 수상이 취임을 했는데요. 기시다 수상의 이력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친근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선 저하고 같은 76학번 동기고,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에히메 세토나이카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시다 수상이 일본의 최고 명문 카이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경대학에 입학시험에 실패를 한 후에 2년간 재수를 하고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입학해서 82년에 와세다 대학을 졸업을 한 다음에
일본 장기신용은행에 입행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본점에서 근무를 한 후에 그 지금 에히메 옆에 있는 카가와현의 다카마스에 부임을 해서 거기에서 해운업 그 영업맨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해운업의 뭐 도산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하는 그런 그 어려운 환경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래서 경제를 거기서 배웠다는 그런 우리하고는 좀 그 선박 금융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일본 수상이 되셨다 하는 이제 그런 뭐 좀 억지로 뜯어다 붙입니다만은 좀 제가 친근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가 발표를 할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김인영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이제 그 우리 카톡에 그 자료를 보냈고요. 그 속에서 발견한 내용이 일본에서는 이제 금년 5월 달에 이 두 가지의 큰 정책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제 일본의 그 조선업과 박용 선박 공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한국과 중국에 밀리고 또 국제 경쟁에 밀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국토교통성이 금년 5월 21일 날 회사산업 강화법을 개정을 해서 그 속에서 이제 조선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 기반 강화 계획 인정 제도를 창설하고 또 하나는 특정 선박 도입 계획 인증 제도라는 그 두 개의 새로운 계획을 도입을 합니다. 먼저 그 조선업에서는 사업 기반 강화 계획에서는 조선 사업자나 박용공업 사업자가 사업을 재편하거나 생산성 향상 등에 관해서 사업 기반 계획을 작성해서 국토교통 대신 인정을 받으면은 그런 사업 기반 강화 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 정책금융공고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또 사업 재편에 관한 등록 면허세를 경감하고 또 기술 개발 보조 등을 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법 속에서 또 해상운송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속에서 특정 선박 도입 계획 인증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그 해운 사업자가 안전하고 또 환경 부하가 낮고 고품질인 선박 이것을 이제 특정 선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선박을 도입을 할 때 각종 지원을 통해서 이제 그 해운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먼저 그 아까 조선업에서 사업 기반 강화 계획 인정을 받은 조선 사업자가 만든 선박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박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조선업자를 지원하고 또 수요 측면에서는 해운업을 선박 도입을 촉진하는 그런 것으로서 조선업과 해운업 간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토교통성에서는 이런 그 두 개 제도를 이용해서 조선업과 해운업을 함께 이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업과 해운업, 우리 그 현실 속에서도 이런 그 일본의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하고 해서 우리 그 해운업에 또는 조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그 정책 당국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좋은 시사성 있는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살을 좀 붙여도 될까요? 예, 예. 제가 여기 조금 살을 붙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 예. 일본이 회사산업 강화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이 해운과 조선이 국토교통성에서 국토교통성 소관으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국책금융기관까지
해운과 조선을 같이 보고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행정 체계가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이런 조선 해운의 행정 정책의 일원화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저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행정 조직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각 그 부처별로 부처 이기주의가 너무 극렬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해운이 조선이 각각 다른 부처에서 정부 부처에서 서로 각자의 그 어떤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 이 절대 협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해사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해운 조선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사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 해사 산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뭐 안 되면 해운을 산업자원부로 가지고 가서라도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이렇게 통일된 정책 체계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은 우리 권호인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호인 대표님 또 그 일본에서 또 오랫동안 또 근무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일본 사정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를 만물박사로 소개해 주셔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 질문은 오늘 그 한종길 교수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참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그 일본 회사 클러스터에 대해서 돋보기 플러스 현미경으로 들이대서 잘 보여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일본 회사 클러스터의 그네들의 신뢰의 최소 단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질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랑 비교해서 국가 정체성, 역사관, 사생관, 직업관, 외세 인식, 장인 정신 등에서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또 인문적인 역사 배경도 다르고요. 또 지리적으로는 완전한 해양 국가입니다. 홋카이도에서 야채 재배해가지고 동경으로 실어 나르죠. 일상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쪽으로의 그 많은 섬들이 본토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하고는 좀 지리적인 여건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그 전통이 없습니다. 유교를 수입은 했지만은 실용으로 바꿨죠. 우리하고는 좀 인문적인 면에서도 많이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혈연, 지연, 학연, 직장연에 대해서 그 사회인들이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혈연과 지연, 학연은 그 강도의 면에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 예를 들면 학연 같은 경우에는 전 산업에 걸친 동창회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학교이더라도 동종 산업계 내에 모임은 있으되 산업계를 벗어난 그런 동창회 모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직장을 졸업을 해도 오비 모임으로 직장의 테두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테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직업으로서의 테두리만 있지 어떤 직장 단위로서의 테두리는 없는 게 현실 같습니다. 일본은 또 그 그네들의 정신 세계가 야마토죠. 화의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은 화의 정신보다는 좀 평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어떤 산업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려 그러면은 그 각 주체 간에 신뢰가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신뢰의 기초 단위,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 이게 궁금합니다. 글쎄 그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철학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꼭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교수님 답변 가능하시면 하고요. 좀 기다려 보시고요. 제가 생각해 보시고 그 일본에서 들어오신 최규
우리 HMM 그 일본 그 대표님, 예,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예, 예. 잘 지내셨습니까? HMM 예, 요즘 HMM 요즘 그 아주 경기가 좋아서 그 축하드리고요. 동경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일본 사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물동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최근에 뭐 중국 위주로 전기나 기후 문제로 그 뭐 원자재 생산량 부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이나 대만이나 또 뭐 일본에도 수출량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워낙 잘 살아나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그 일본에서 한 5, 60% 수출을 하는 자동차나 기계류에 대한 재고가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뭐 다시 다른 동아시아 지역보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유럽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인도도 지속적으로 그런 기계류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류 위주로 해가지고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 회사가 비즈니스를 확장해 왔는데 뭐 한 가지 또 경사스러운 것은 뭐 신문에도 났지만 저희가 그 동아시아에서 남아프리카 더반을 잇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남미 동안까지 가는 그런 서비스를 부산발 기준으로 12월 11일 프로 론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일본에도 이제 할당량을 한 120T 정도 받아서 매주 더반 쪽에는 이제 중고차, 그 다음에 남미 동안에는 뭐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기계류, 케미칼, 화학류 이런 물품들을 이제 수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HMM이 국가의 성원과 국민의 지원 덕분에 이게 커가고 그 사이에 또 일본 대표로 나와 있는데 또 일본에서도 일정 부분의 물량을 나눌 수 있어서 또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한종길 교수님 혹시 아까 질문 답변 예,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신데요. 다른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이마바리의 그 관한 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도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실제로 일본의 많은 그 선조들이 자기 자녀들을 대를 이어가면서 그 사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저기에만 그 혈연으로만 관련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은 이 무라카미 그 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 혈연에만 무라카미라는 성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무라카미 수군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무라카미라는 성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주었냐라고 하면 같이 배를 타고 같이 해적질을 하고 같이 무역을 하는데 남자들이 배를 타면서 빨리 죽을 수 있는 사고가 나서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그런 어떤 그 연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 관계를 꼭 피로만 저기 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무라카미라는 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왔고 그것이 이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에 오면서까지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의 향토색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향토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에임의 현에 관련된 그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좀 역사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정도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 다른 분들 좀 그 오늘 저 관련해서 뭐 일본 등등 관련해서 좀 코멘트 더 해주실 분들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우리 조선업 쪽에서 한 분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전에 동경에서 떠날 때 그런데 뭐 LNG는 일본 그 선주들이 쉬쉬하면서 모르게 일본 조선소 모르게 우리나라에 많이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강명호 선장님도 오늘 그런 말씀하셔서 이건 우리나라 특히 LNG 건조는 초격차, 우리 안 사장님 좋아하시는 초격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안 사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예. 제가 오늘 우리 한종길 교수님이 꽤 오랜만에 뵀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저는 이제 일본을 아마 거의 지금 한 20년 동안 한 500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에 있는 선주, 화주, 뭐 해운사 전부 다 이제 굉장히 많은 지인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김기석 부사장님도 같이 이제 있고 굉장히 일본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아까 성 얘기 혈연, 학연, 지연인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이 일본에는 학연과 지원, 그러니까 일본의 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성, 일본이 생각하는 성, 혈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의 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죽고 이제 그 이전 세계, 그 이후 세계에서 특히 일본이 이제 해운 산업으로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남자가 계속 죽어가니까 성을 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사람, 예를 들어 혈연을 만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길에 가다 일본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성이 다 다르고 아버지가 다르고 엄마가 다르고 그 성이 우리나라처럼 뭐 무슨 뭐 순흥한시 어디 뭐 광주한시 뭐 이런 게 아니라 길에 가다 놨으면 길에 가는 성, 뭐 동네 가다 놓으면 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성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라서 혈연 지연은 굉장히 따지진 않지만 그 자기들의 틀에 엮여 있는 그런 개념의 그 혈연 관계가 굉장히 깊이 맺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연합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잘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연과 학연에 의한 지연 이런 것들은 저는 다른 각도에 좀 봤어요. 일본 동경이나 이런 데 가면 NIK 그럼 동경대학 출신으로 90% 다 있습니다. K라인 다른 데 가면 무슨 대학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대학 애들이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게 NYK 미팅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우리나라 그 신입사원들이 우리나라 군대 같이 행동을 해요. 뭐 회사복도 완전히 정복처럼 이 고등학생처럼 고등학교 중학생처럼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맺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로 가면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지금 동경, 이마바리 또 뭐 요코하마 쪽, 그 밑에 이제 후쿠오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조선소가 있는 지역, 거기는 클러스터는 철저하게 그 관계 중심에서 이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 아까 그 한준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해운과 조선이 반드시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산자부에 가서 맨날 뭐 뚱땅거려야 되고 해양수산부 가서 뚱땅거려야 되고 이게 서로 의견이 틀리고 배가 조선사에서 건조하면 딱 인도하는 그 순간 해수부 인도 전까지는 어떤 일을 써도 산자부 이런 식으로 완강히 이제 구분돼 있어서
물론 자기들끼리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뭐 정책도 있고 뭐 기싸움도 있고 이렇게 하고 뭐 인프라 자기들만의 인프라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조선 해운이 커온 이유는 일본의 연안 선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국 연안 선박으로만 건조해야 되는 근데 그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그리스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선박이 물론 연안 선박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연안 선박도 엄청나게 줄었지만 그 연안 선박들의 건조 형태가 뭐 한국에서 짓는 것도 있고 뭐 다른 애 짓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하는 선박이 굉장히 많고 규모가 큰 거는 다 대부분 수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과 해운이 정책적으로도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해양은 주로 이제 수산이나 뭐 물류나 또 해양 쪽 중심에 주로 정책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3천억 정도의 이제 그 친환경 선박을 건조한다 그래가지고 저기 그 정부 자금을 이제 준비를 했고 했는데 실제 10%도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본 같으면 뭐 그런 게 굉장히 빠르게 됐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해운이나 조선의 클러스터는 이루어졌다고 보고 또 역할 분담이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이 하나 생기면 A에서부터 Z까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 이런 거에서 역할 분담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일본이나 이마바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일본은 되게 재미있는 게 지금 K라인, NYK 이런 데 대표적인 일본의 대형 전 세계에서도 몇 장 안 가는 선사들이지만 한국에 건조하는 선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거라든가 큰 선박들은 거의 다 한국에 건조합니다. 최근에 와서 뭐 중국에도 건조하지만 일본의 이마바리 이런 데는 극소수로 건조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자재나 예를 들어서 뭐 선박 엔진 최근에 와서 뭐 LNG 선박 추진 이런 것들은 추진선에 들어간 추진기 이런 것들은 일부에는 일본에 가지만 전부 다 한국에서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 소형 선박이나 중소형 선박들은 다 일본에서 건조하지만 일본 기자재 철저하게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완전히 다릅니다. 안 만들어졌어도 일본 거 씁니다. 품질이 나빠도 일본 거 씁니다. 일본 사람 특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떤 그런 클러스터보다는 특성적인 것들 그러니까 일본에는 하주, 선주 그다음에 이제 운항관리사 이런 것들이 그 전부 다 하나에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사도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리트로트 엔진 글로벌 서비스 때 선박을 NYK, 캐란 여러 가지 하면서 쇼익기센, 도운기센 다 하면서 전부 다 그게 한 라인으로 연결된 사람들 다 만나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거였고 그 가운데서 이제 시도상선에 이제 김 부사장님이 굉장히 잘 도와주셔서 저희가 계약도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는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일본의 조선소가 최근에 많이 쇠퇴돼가는 이유는 일본의 NYK나 캐라인 같은 경우는 동경대나 뭐 도요다공대 뭐 이쪽에 그런 그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20%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기술진들이 조선소나 해운선사의 기술진들이 뭐 운항관리사는 좀 다르지만 기술진들이 중간층이 다 없습니다. 입사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임원급 밑에 아니면 제가 2년 전에 일본에 그 선박 신조 때문에 갔다가 기술 미팅 하는데 입사 3개월짜리하고 제가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사 3개월짜리. 상무님이 들어오셔서 상무님하고 잠깐 얘기하고 나갔는데 입사 3개월짜리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기술 미팅을 완료했던 거는 했을 수 있던 거는 옛날에 일본에는 다큐멘테이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한 그 파일을 한 10개를 이렇게 들고 와서 그걸 하나씩 다 펴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가르쳐주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몇 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LNG 선박이나 아까 수소 추진선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에는 이미 뭐 탈탄소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LNG, LPG, 메탄, 에탄, 암모니아, 수소도 배터리, 퓨얼셀, 그다음에 수소 연료 추진선, 추진 체계, 뭐 엔진 이런 게 2025년도까지 다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어떤 선박도 지금 건조한다면 다 해줄 수 있는 기술들을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그런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조선소, 학교, 연구소, 그다음에 이런 데하고 굉장히 정부 이렇게 클러스터가 이게 굉장히 강화돼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거는 걱정을 한국은 절대 이제 뒤지도 않고 저는 이마바리 사저하고 굉장히 자주 만나고 또 뭐 아직도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 이제 뭐 하지만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한국한테 저희들한테 LNG 선박 건조 대형 2만 TU 이상의 컨테이너선 건조에 대한 기술을 거꾸로 영라이센스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뭐냐면 열심히 정부에 추진도 하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정부 정책도 만들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진행 속도가 늦고 거기에 따른 자원도 굉장히 없다라고 해서 좀 상당히 일본에는 자금은 많이 있지만 자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한국하고는 굉장히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격차가 커지는 그런 상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본 정부가 지금 한국하고 이제 뭐 기업 개발하는 것도 이제 지금 뭐 하는 이유도 그 WPS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은 그렇게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본은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한다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계에서 많은 이제 한국하고 일본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한번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일본이 그동안 해왔던 클러스터들이 한국도 있어야만 된다. 물론 이제 조선업과 해운의 클러스터는 조선업 자체의 클러스터는 많이 연결돼 있지만 서로 연결되는 클러스터가 못하는 이유가 아까처럼 한국에는 정말 이제 한국의 큰 선박들을 발주할 수 있는 데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조선 해운 선사가 한 12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한국의 큰 규모로 발주할 수 있는 선사가 없고 자본력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클러스터 그렇다고 조선소가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도 없어서 아직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클러스터도 한국에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다행스럽게 조선기자재, 조선소 또 뭐 최근에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연구소, 학교와의 클러스터들은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조선 또 그다음에 물류 해운을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하면서 같이 담당을 하면서 이런 그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 저라도 좀 열심히 그런 걸 해서 우리나라의 해운 산업도 글로벌 탑 티어에 반드시 많은 선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HMM 하나 정도 가지고는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정말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많이 협력을 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하나의 어떤 이슈가 생기면 최근에 일본 선박이 한 10척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다다시시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 해결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거를 이제 뭐 한국이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이제 해결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고 일본은 탄탄하게 서로 간에 연합작전을 잘 키우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오픈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좀 선박금융에서 좀 한번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동해 그 좀 부사장님 어떻습니까? 마이크 예. 예, 저 한종엽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예. 잘 들립니다. 아니 뭐 그동안 뵙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뵙지를 못했다가 하여튼 강의를 주셔가지고 강의하는 내내 한 2시간 동안 제가 2013년도에 토니지 프로바이더를 해야 된다고 국회에서 떠들고 지금까지 그 답을 못 내고 있었는데 오늘 그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일본이나 그리스를 많이 이제 좀 선조업에 있어서는 벤치마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간에 우리 또 이 한 교수님의 이 고견을 상세하게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그 강의가 참 저한테는 많은 그 사고도 하게끔 하고 또 앞으로 연구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그동안 이제 금융 쪽에서 많은 그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일본은 관심이 없고요. 저는 뭐 한국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제 입장에서는 뭐 일본은 워낙 그쪽 선조업이 유명하니까 한국에서도 이마바리의 어떤 자회사형 그런 어떤 모델이 없진 않았었죠. 있었고 또 해운사들이 각자 이제 그 선조업을 일부 하면서도 했었고 시도의 권혁 회장님이 그간에 또 한국의 해운업에 많은 또 토니지 프로바이더 역할을 한 그런 내용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저희가 오늘 이한 교수님이 이 강의를 들으는 큰 목적은 어떻게 한국형 선조업을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였는데 오늘 그걸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그 이 1조 엔 정도의 이 지역 은행들이 이오은행이나 뭐 지역 은행들이 시티은행이죠. 그런 은행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한 10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은 한 11조 정도가 될 텐데 참고로 우리나라 4대 은행이 가지고 있는 2017년도 잔액이 2조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하고 이 민간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선박금융에서 특히 지방은행에서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 일본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통과 역사가 정말 다르다. 선조업에 대한 전통과 역사가 정말 다르고 또 그거는 우리가 카피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 해운이나 회사에 대한 인식,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카피하기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일어나 우리 정부 조직법이 참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저 각계전투가 돼 있어가지고 이 각자 도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정부 조직법이 각각 이 각자의 노선을 가기 때문에 조선과 해운이 서로 이 일치된 그 의견을 못 내는 것도 상당히 이제 단기간에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건데 사실 금융도 많이 다릅니다. 금융도 많이 달라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거에 드라이버가 있느냐, 코디네이터가 누구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그 지역 은행들과 종합 상사들이 자기만의 정말 돈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나서서 윤활유처럼 때로는 시멘트처럼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선박금융이나 이 회사 쪽에 금융을 하는 게 전부 다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의 정책을 받아서 하긴 하지만 정말 이 민간의 수익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민간이나 지역의 오랜 전통을 가진 릴레이션 뱅킹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가 정말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서 해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머리에 남는 건 그겁니다. 이게 한국에 왔을 때 선조업이 지금 이제 다시 원천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선조업은 돈이 되나? 그 선조업이 돈이 선주가 운항사에 돈 맡겼을 때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느냐? 또 이 선주가 자기 돈을 들여가 배를 지을 때 금융 소위 은행들이 그 선주를 믿고 또 돈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다시 좀 이야기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주신 그 강의가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큰 화두를 던져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상입니다.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 또 그리스와 같은 민간형 그 선주사를 그 만들자는 운동이 그 뭐 몇 년 전부터 일어나서 열심히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에서도 저희들이 뭐 제가 그 선박건조금융법 연구에서 이제 TF 구성해가지고 책자도 이렇게 마련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잘 흘러가고 있는데 해양진흥공사는 여기 아마 저 이상석 그 차장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금융형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간은 아직도 이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열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민간 베이스로 언젠가는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들 좀 말씀 좀 교수님 그 해진공 관련해서 잠깐만 한마디만 예, 하면요. 사실은 아까 우리 행정 일원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앉아 클루가 해진공이 이 지분을 보면요. 해수부와 금융위와 기재부가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주 구성이 해수부, 그 다음에 산업은행,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이거든요. 그 기관들이 대변하는 데가 해수부, 금융위, 그 다음에 그 기재부니까 거기서는 좀 더 일원화된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행정 일원화 관련해 가지고는요. 우리가 부산에서 뭐 부발협 중심으로 또 발표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오랫동안 그 따로 떨어졌던 부서를 하나로 합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청와대에 해운, 조선, 물류, 선박, 금융 담당하는 비서관을 두던가 아니면은 그 상위 개념으로 이제 위원회를 둬가지고 거기서 이제 코디네이션 하는 역할만을 맡겨도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그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우리 최재형 선배님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예, 들리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유, 저도 오늘 한정길 교수님 그 강의를 굉장히 뜻깊게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렇게 평소 지금 저 해양진흥공사의 투자심의위원으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항상 발언하시는 걸 보면 저와 참 의견이 참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겨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해운, 조선 이런 즉 회사 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선박 관리업을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민간 선주사로 이렇게 육성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저한테도 상당히 와닿았는데요. 제가 이 민간 선박 관리 업체들이 이제 지금 보면 큰 데가 거의 없습니다. 좀 크다 그러면 뭐 겨우 한 20척 관리한 수준이고, 그리고 큰 해운 회사들은 자기 자체 선박 관리 회사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선박 관리 업체들이 한 10척 정도 관리하고 내외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선박 도입하는 거 보면 신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중고선 도입해가지고 도입하는 데만 이제 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민간 선주자를 만들 것인가. 물론 이제 이 중고선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신조를 하면 더 좋겠는데 그럴 적에 지금 오히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현장에서는 좀 느낀 바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게 좀 하나의 의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 회사 클러스터 구축을 하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일종의 뭐 그 금융형 그 선주사를 표방하는 것이겠지만, 제가 늘 얘기했던 뭐 말하자면 선박은행의 개념을 출범을 시키는 데 있어서 해운사, 조선사, 조선기자재사라든가 뭐 관련된 업체들뿐만 아니라 정부나 국제금융기관들까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는 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유병세 전무님 듣고 계세요? 유병세 전무님 지금도 망에 계시나요? 유병세 전무님, 전무님 안 계시는 봅니다. 그 또 말씀에 그 신용경 선배님 혹시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용경 이숙행 선배님. 뭐 너무 좋은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예, 오늘 말씀하십시오. 생각하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저기 해운에 오랫동안 그 종사하신 신용경 그 전 신성해운 고문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이게 톤내지뱅크 해운 선조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오랫동안 같이 검토를 해왔는데, 우선 지금 길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민간이 출범하기로는 너무 덩치가 크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 해진공이 그러한 어떤 리스크 문제점을 딱 파악하는 차원에서 선두주자로서 한번 길을 닦아 놓으면은 다음에 그 민간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걸 활용을 해서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강병태인데요. 예. 강 박사님,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해진공 선주 사업 말씀하셔서 예, 제가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은 제가 엊그제 이사회를 가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 해진공의 한국형 선주 사업이 그 투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기존에 하고 있던 이제 세일즈 앤 리스백, 그걸 이제 BBC HP 형태로 계속 해왔는데, 요거를 이제 BBC나 TC로 이제 바꿔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걸 시범 사업을 해서 앞으로 이제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한 트랙하고, 또 두 번째 트랙은 이제 그 금융 리스 회사를 야회사 형태로 만들든지 해서 금융형 선주를 이제 구축하겠다.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BBC나 TC 방식의 이제 그 선주 사업, 한국형 선주 사업은 지금 신임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좀 전에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BBC로 했을 경우에, 선주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제 선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용서 기간이 끝난 후에 그 선가가 하락을 하면은 그 리스크를 온전히 이제 해양진공사가 떠안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자신감이라든지 뭐 전문 인력, 그 아직까지 이제 성숙이 된 상태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사업은 이제 좀 신중히 진행을 할 것 같고, 두 번째 금융형 선주는 지금 아마 그 용역이 거의 이제 막바지 이르러 가지고 이제 개요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금융형 선주라 하더라도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리스 회사를 설립을 하더라도 이 리스 회사가 우리나라 해운사에 경쟁력 있는 이제 리스로, 저렴한 리스로 선박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그 텍스리스 제도가 우리나라도 도입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차익을 가지고 이제 선가를 깎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조세 관련 법률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기재부에서 과연 이 해운 산업에 대해서만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뭐 이거는 뭐 실무적인 문제긴 하지만 텍스리스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그 거기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지금 프렌치 텍스리스 같은 경우는 은행이지 않습니까? 은행이 직접 이제 SPC를 설립을 해서 처음에 이제 선주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주식 옵션을 행사하면 해운사에 이제 SPC 주식하고 선박을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그 금융지주 회사가 금융 말고 다른 산업을 과연 소유할 수 있느냐?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캐피탈 프로바이더가 우리나라에 과연 금융사 말고 또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이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기업이 투자를 해서 뭐 세제 혜택을 때문에 그런 데 투자해서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참 힘든 문제, 여러 가지 벽이 있고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그 한국경 선주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본격화되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 해진공이 그 한국형 선주 사업으로 직접 나설 게 아니고 한국형 선주 육성 사업을 해라 차라리. 네. 그러니까 선주가 되고자 하시는 인간의 뭐 아까 말씀하신 선박 관리 업체라든지 그런 운용사가 선주사로 전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KPX를 지원한다든지 다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민간 선주를 육성하는 게 방법이지 이 정책금융기관에 직접 선주하는 건 다른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사장님 하실 말씀이 3년 단위로 온 사장이 과연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선주 사업을 계속 끈기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예를 3년마다 사장이 바뀌니까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또 그게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취지는 좋은데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려는 보장은 아직까지는 좀 희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일본의 이마바리 선주하고 그 해진공이 하고 있는 한국형 그 선주하고는 또 틀린 개념. 예, 좀 차이가 우리는 있습니다. 민간, 예. 그러니까 일본 이마바리는 자기들이 진짜 오너로서의 리스크를 다 테이킹하고 이 배를 전기 용선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해진공은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금융 형태로 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용어 자체를 한국형 선주사 육성이다. 그거는 반쪽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아까 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한국형 뭐 선주 육성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많은 분들은 사실 민간형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형은 또 우리 민간 차원에서 또 달리 좀 해진공의 도움을 또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진공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파이로팅으로서도 또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우리가 생각은 듭니다. 네. 한국형 선주사의 단초를 열었다는 측면에서는 그럼요. 예, 그래서 그 다음 금요일 날 그 우리가 선박건조금융부 연구회에서 정우영 변호사님이 그 발표를 합니다. 우리 멤버들도 다음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되고 해서 이걸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 고미영 교수님, 고 박사님, 우리 예, 안녕하세요. 예, 고 박사님, 그리고요, 예. 저기 우리 KDI의 고 박사님. 지금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KDI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나가신 것 같습니다. 고 박사님. 예, 고 박사님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고 박사님, 고 교수님 헌법 차원에서 좀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그 한종길 부총장님의 일본의 해사 클러스터의 정책과 시사점 연구해서 에히메 선주를 중심으로라는 그 특강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이쪽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상당히 저한테는 벅찬 주제긴 한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강원 사장님께서 아주 멋진 인사말로 우리나라에 강한 클러스터를 만들길 기원한다는 것을 상당히 끝까지 한국형 클러스터에 대한 뭐라 그러나요, 해결책이 나오나 해서 제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계속 팔로우를 해도 확실한 한국형 클러스터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계속 화두가 계속 진행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김기석 부사장님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 뭐 시작을 하실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마이클 포터의 좋은 개념 정의를 통해서 이 클러스터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신 것에서도 좋은 것을 배웠고요. 그런데 특히 일본 마리타임 저편의 비전을 소개하셔가지고 조선소 선주와 대형 선사의 공생을 선택하셨다고 한 것은 상당히 저희들에겐 큰 시사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또는 그 비전을 알려주신 우리 한 부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발표하시다가 인재 조건에서 일본 주요 대학이 조선공학과를 없애버리면서 명칭을 조선공학과가 별로 인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바꿔가지고 동경대학부터 이름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환경해양공학과로 바꾸고, 그리고 뭐 큐슈대학도 이 선박공학과를 지구환경공학이라든가, 그래서 뭔가 환경 또는 해양 시스템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이제 환경이란 말이 상당히 좀 넓은 개념이긴 한데, 일단은 조선보다는 이 뭔가 시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꾸는 것은 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아이덴티티가 좀 불명해서 그런 좀 생각도 들고, 특히 무라카미 수군의 철학에 대해서 아주 소개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항상 부침에 대비하라는 것은 가라앉을 때는 반드시 때에도 반드시 떠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떠올라도 반드시 다음에는 가라앉을 때를 대비하라는 것은 항상 부침에, 지금 잘 될 때 항상 잘 된다는 게 아니고 또 못 될 때를 대비하고 하는 그런 상당히 그런 유비무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특히 배려심이나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은 상당히 저는 오늘 많이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여튼 귀한 발표를 제가 통해서 충분히 소화를 못해서 아쉽지만, 뭐 여기 지정 토론자들이 이상수 대표님이나 강명호 선장님 등 여러분들이 또는 김연빈 대표님, 근호인 등 만물 박사님이 토론해가지고 오늘 이 토론이 또 아주 풍부해졌고, 또 안강원 사장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또 일본과의 경험을 상당히 얘기하셨는데, 특히 일본 강명호 사장님이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 있다고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한국이 많이 발전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잘 되고 있는데 국토 해양성 산하이기 때문에 이제 조선과 해운이 일원화돼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논란이 있고 해서 해사 산업을 어느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돼서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앞으로 미래의 정부 구조가 개편되면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할 정부 구조 계획 사업으로 필요하지 않나. 뭐 김민영 교수님은 청와대 그런 뭐 비서관 통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좋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뭐 나중에 이동의 대표님 아주 좋은 말씀과, 그리고 뭐 신용경 대표님, 그리고 다시 뭐 강병태 교수님이 최근의 경험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관련한 그것도, 지금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니까 민간에게 맡기기는 좀 힘드니까 처음에는 정부 공단을 통해서 먼저 하고, 안 되면 이런 무슨 진흥단이라든가 뭐 그래서 하자는 그런 것을 민간이 좀 나중에 참여하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마 이 해진공도 아마 그런 과정에서
역할이 앞으로 자리매김하고 좀 우리 강병태 교수님 회의 상황도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 좋은 이산화탄소 포집 조작하는 CCUS 사업의 그 추진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시사점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하여튼 그 결국은 요컨대 한국형 형태로 한국이 필요한 그런 이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오늘 이 귀한 특강을 통해서 토대를 닦았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 한 부총장님의 이 특강을 통해서 정말 한국형 이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오늘 귀한 발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멋진 토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김정수 저 선장님이 저 캐나다신데 뭐 짧게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캐나다. 예, 캐나다. 오늘 저기 예, 네. 예. 네, 오늘 우리 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무라카미 그 수군 그 저희가 실습을 75년에 시모노세키를 지나면서 그가 태평양을 횡단했는데요. 그때 시모노세키 지나면서 진짜 그 큰 여객선이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 아리랑호 같은 뭐 조그만 여객선이 뭐 제주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 시모노세키를 쭉 지나가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엄청 큰 그 내항의 그 여객선들 보면서 와 참 아주 진짜 감탄을 연발하면서 우리가 그 시코쿠 옆을 쭉 지나갔는데 그때 이제 시코쿠를 보면서 우리가 그 임진왜란 때 여기가 그 왜구들의 본산지다 이래가지고 우리 선장님이 설명하시던 그 분위기가 느껴져서 오늘 진짜 아주 실감 있게 우리 한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진짜 너무 지금 한국의 그 조선이 아까 그 안강현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서 그 이거 신문에도 우리 한국이 그 LPG선들 뭐 세계 초인류로 그 제작하고 있다고 이런 소식들을 갖다 들으면 진짜 야 엄청 커졌구나 우리 한국 그러면서 진짜 자부심도 느끼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조금 더 분발해 가지고 일본 애들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해운 우리가 한진해운 없어졌을 때 진짜 무지무지하게 저희도 다 통탄하고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진짜 참 아까웠고 막 그런 것이 지금도 생생한데 다행히 HMM이 커져가지고 또 전 세계 항로를 다시 또 일궈낸다 그러니까 자 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야 우리 해운인들 진짜 수고들 많이 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구나 하고 항상 고마워합니다. 오늘 말씀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조금 더 분발해서 일본 애들 절대 쫓아오지 못하는 일본은 영원한 우리가 일본에서 과거에 많이 배웠지만 그들은 과거에 우리를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일본을 알되 일본을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일본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영원한 동지이자 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우리 해운이나 조선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한중길 교수님 좋은 강의가 있었고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지금 분위기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안광은 그 사장님이 리드하고 있는 조선업은 지금 이제 초격차 다른 나라와 이제 초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가고 있고 해운은 아주 많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조만간 하여간 초격차를 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금융 또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격차 하면은 초격차 여러분 꼭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초격차
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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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해운조선 물류 선박금융 모두 초격차 벌리는 그런 날이 올 걸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7시에 뵐게요. 금요일 날 7시. 예, 금요일 7시 뵙겠습니다. 예. 한 교수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민 대표님. 예, 고문영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정일 교수님 고생 많았어요. 네, 아유 선배님 감사합니다. 예, 최규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강원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광현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아, 사장님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저격차. 저격차. 너무 멋있어 저격차. 아니 김정수 사장 그 뒤에 배경 화면 아주 멋있네. 아 이거 내가 언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요트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한국에서 네. 요트를 너무 호화 요트